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결국 1894년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8천여 명의 동학교도와 백성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 동학농민군은요, 정말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동학농민군이 이대로 한양까지 딱 진격한다면 조선조정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덜컥 겁이 났던 이 조선 조정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종은요, 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이번에도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행진조약을 근거로 들면서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청해 양국이 조선에 개입한다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이건 아니지, 이러다가 이거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진 해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혁명의 불씨도 좀 잠잠해질 것 같던 1894년 6월 21일 자정, 어둠이 짙게 깔린 이 경복궁 주변, 여기에요,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가득 몰려옵니다. 정막을 깨면서요, 일본군이 모습을 드립니다. 돌격신에 맞춰가지고요, 거침없이 궁궐담을 넘은 일본군요, 곧장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요. 일본군이 향한 곳 다름 아닌 고종 침소입니다. 고종을 찾아간 일본의 속내. 이때 일본이 청나라에 보낸 문서를 보면 일본의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사사건건 스스로 반도를 속국이라 주장하며 음으로 양으로 반도의 내정에 간섭했다. 거기에 내란이 일어나자 속국의 위기를 구한다는 구실로 출병했다. 짐은 조선에 군사를 보내 전란을 영구히 없애 치안을 유지하고 동양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메이지 천황의 선전포고문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사사건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나라가 나쁘다. 네. 우리는 조선의 자주 독립을 방해한 청나라를 물리치고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비치길 원했던 모양새였던 겁니다.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종의 침소에 침입한 이유, 바로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고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조선 영토 밖으로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군대는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 군대는 조선을 위해서 파병한 정의로운 군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종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서구 열강들, 우리는 조선 전국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미국과 영국은 고종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이틀 뒤인 1894년 6월 23일,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대국인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드디어. 그리고 9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일본이 이겼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조약을 체결해야죠. 네, 청일 전쟁의 막을 내리는 회담을 엽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독립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 전례 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 일본이 과연 조선을 위해서 이런 조항 넣었을까요? 야, 이제 조선은 확실한 독립국이니까 이제 청나라 신경 쓰지 마.
한마디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빠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이제 청나라를 대신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청나라에 막대한 이 전쟁 배상금은 물론이고요, 요동반도와 그 대만을 비롯한 청나라 땅까지 받아냅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그야말로 그냥 파죽지세 그냥 그대로 북진해서요, 청나라 만주까지 진출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일본은요, 이제 조선의 내정에 야금야금 감삽하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이 조선의 숨통이 뜻밖의 사건 덕분에 뻥 하고 트이게 됩니다. 아,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삼국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진 일본이 청나라 만주까지 진출한 이 1895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일본의 그 만주 진출을 막기 위해서 압력을 가한 사건을 삼국간섭. 네,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한 건 청나라의 수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일본의 그 요동반도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아선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죠? 러시아. 맞습니다. 바로 조선과 만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러시아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나라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청나라에 다시 요동반도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가 한풀 웃기네요. 꺾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조선 조정에도요, 잠시 평화가 좀 찾아온 듯 했어요. 아까 제가 숨통이 하고 뚫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1895년 8월 또 한 번 조선 조정의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을미사변. 1895년 8월 20일 새벽 광화문 밖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에 괴한들이 담을 타고 경복궁 안으로 침입했죠. 이 경복궁에 침입한 괴한들의 작전명은 여우산입니다. 여우사냥의 목표 명성황후를 발견한 자객은요, 곧장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죠. 심지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건청문 동쪽 노건 숲속에서 그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남아있는 명성황후의 흔적이라고는 정말 단지 뼈 몇 줌뿐이었다고 합니다. 와. 경복궁의 건청궁에서 한나라의 왕비가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정말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참국 중의 참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노렸을까? 자, 러시아의 압력에 일본이 곧바로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걸 보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러시아는 일본도 무시 못한다. 우리가 러시아 편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함께 러시아의 손을 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서 계속 일본의 걸림돌이 되는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그 방법, 그게 뭐였냐면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거였습니다. 경복궁까지 침입해서 대담하게 을미사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조선 백성들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면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사건 다음 날인 8월 21일에 충격에 빠져있던 고종을 협박해서 즉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이것을 일본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조선 내부의 정치 다툼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명성 황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의 현장에 일본이 끌고 온 사람이 있었죠.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 원래 일본은 명성 황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흥선대원군한테 을미사변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야심찬 계획에 발목을 붙잡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일본의 히든카드였던 흥선대원군이 눈치를 챈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공덕동 별장인 아소당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끌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도착한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고 말았고, 그런데 일본이 명성 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던 바로 그때 잔혹한 사건의 현장을 본 뜻밖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달려들자 국내부 대신들은 왕후를 보호하려고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았다. 자객들은 수차례 왕후의 가슴을 짓밟으며 거듭 찔렀다.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왕후와 용모가 비슷한 여러 궁녀들도 살해되었다. 저 기록을 남긴 사람은 누굴까요?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양의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계략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한편 고종은요, 을미사변 이후 그 일본의 감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니 부인도 죽였는데 고종이라고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때 고종은 뭐 사실상 궁궐에 감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살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살얼음판 같은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성 황후가 죽고 약 4개월이 지난 1896년 2월 11일, 고종은요, 일본의 서리빨 같은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피신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숨막히는 그 일본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어찌 본다면 고종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요, 이 서울 정동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은요, 다시 한번 친러파 중심의 새로운 내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친일파 관료들을 체포하라! 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뭔가 반전을 꾀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은요, 청나라, 일본에 이어 러시아의 내정 간섭까지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조선을 둘러싸고 이 세 나라 눈치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고종은 약 1년여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지금의 덕수궁인데요. 이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약 8개월이 지난 10월 12일,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초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난 1905년,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정말 6번째 결정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싸느냐.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5년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쾌걸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은요, 중명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중명전을 습격한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헌병들 뒤로 누군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쫙 얼굴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또 히로부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또 히로부미가요, 군사를 이끌고 중명전에 쳐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이또 히로부미는요, 이틀 전인 11월 15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시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거든요. 고종은요, 이토 히로부미와 설전까지 벌이면서 조약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자 고종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기죠.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거부한다면 뒷일은 우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고종은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약 체결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참다 못한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군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신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그런 조약이었던 것이죠. 아관 파천 이후에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는 계속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어떻게 러시아를 따돌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을사늑약을 맺기 1년 전인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일 전쟁. 대한제국을 삼키고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만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동양의 신흥국 일본. 그러니까 이때 일본의 국가 발전 전략은 그냥 전쟁, 나라를 지키려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되려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덤벼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해 만주를 지배해서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 서양 열강 러시아. 두 나라가 제대로 한판 붙게 된 겁니다. 1904년 2월에 시작된 러일 전쟁은 이듬해인 1905년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고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체결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즉 일본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청일전쟁에 이어서 러일 전쟁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일본은 아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종한테 야 우리가 대신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치르면서 이 한국의 독립을 지켜줬잖냐. 우리가 한국의 독립을 지켜줬으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내놔. 라고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요구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세계 질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는데 이 유럽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세 줄로 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는 독립국, 그 다음에는 속국, 가장 아래는 식민지입니다. 근데 독립국이 아니면 제대로 된 나라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더 힘 있는 나라한테 침략당하거나 국권을 빼앗겨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독립국이 아닌 거죠. 그러면 속국입니다. 속국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한제국 안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라든가 국권 침해, 대한제국 사람들의 피해, 심지어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것,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제사회에서 호소를 하지 못해요. 그냥 나라 자체가 그리고 그 국민들의 주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거네. 예.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심지어 을사늑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에는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화할 일본의 계획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1910년 아, 5년. 경술년. 창덕궁 대조전의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순종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순종은요, 눈앞에 놓인 엄청난 문서를 보고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아예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순종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정막만이 가득했던 대조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정막을 깨며 일본과 조선의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 남자의 정체, 바로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던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 결국 오랜 침묵을 깨며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죠. 모든 신하가 좋다고 하면 짐도 이의가 없다. 결국 이완용의 뜻대로 한일 병합조약 문서의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그 경술국치일이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 그 마지막 날,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이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의 폐하께 양해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을 보존케 하노니 일본 제국의 문명 신정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런 거를 만듭니다. 엽서? 예, 엽서. 일본은 이런 한일 병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선전 엽서를 배포했습니다. 엽서를 통해서 한일 병합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또 미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도 숨겨진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일 병합은 왜 조선에 뒤늦게 알려졌나? 늦게 알려졌어요?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하고도 일주일 뒤에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5년 전 아까 봤던 을사늑약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분명히 항일 인사들이,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거를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쫙 한양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국 곳곳에 이 수천 명의 항일 인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쏙쏙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라는 조약이 쫙 공표가 된 거죠.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이때 한양 거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무런 소란도 어떤 소요도 없이 무척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인 기자는 이날의 풍경을 이거 되게 기이한 느낌이다. 뭔가 사람 사는 동네 같지가 않다 여긴 지금 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불씨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한일 병합을 발표한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은 조용한 중 일본의 침탈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반면에 이 한일 병합을 공포한 바로 그날 일본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일본 도쿄 거리는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이것은 일본 제국 최고의 성과고 일생일대의 업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일 병합을 자축했고요.
온 이 도쿄, 나아가서는 일본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이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쥐죽은 듯이 고요한 한양, 그리고 환호로 들끓은 도쿄. 이 대조된 거리의 풍경이 이후 펼쳐질 한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